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너무 단추 꽉 묶지 마시고요. 넥타이 확 조르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두 분의 경제 과외 선생님 따라가다 보면 두루두루 벌어지는 경제 전반의 일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저희가 좀 워밍업하는 그런 재미있는 경제 프로그램 바로 경제가 먼데이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화 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라디오는 뜨겁습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아마 이렇게 오며 가며 라디오 들어보시면 온통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이렇게 선물들이 많아 이러실 텐데 예, 저희 YTN 라디오도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교수님 학교에 가시면 학생들에게 예, 공연 시작 때는 전화 받으면 알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 플러스 대표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계절도 이렇게 좋고 저희는 뭐 열심히 청취율 조사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좀 걱정되는 게 많은데 중동 소식 그 하마스에 의한 무차별적인 거의 뭐 테러 공격 수준이었죠. 무고한 민간인들을 엄청 많이 희생시킨 이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군이 반격을 나서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중동에서 또 뭐 유가 여러 가지 경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확전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고요. 유가도 또 들썩입니다. 네. 교수님 이거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참 안타깝죠. 지금 현재 2차 세계대전 1945년 이후로 네. 이스라엘 사람이 이번에 1,300명이 죽었습니다. 네. 하마스가 그 침범을 해서 가자 지구를 넘어와서 1,300명을 죽였는데요. 유태인의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많은 유태인이 한 번만에 죽은 적이 없었다. 네. 1,300명이 되고 뭐 어린아이까지도 많이 죽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네타냐후가 그럼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 하마스가 한 2만에서 4만 명 정도 됩니다. 네. 팔레스타인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250만 그렇죠. 명인데 서울 전체 영토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지금 완전히 하마스를 다시는 집권 못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만 명 정도가 이제 하마스 대원이라고 있는데 워낙에 그 지하 도로가 많이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놨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네타냐후가 대법원을 무력화시키고 본인이 계속 집권을 하고자 굉장히 그 반발을 많이 샀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침범을 못 막았던 것도 내부의 분란 때문에 대비를 못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의 혼란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아주 대대적인 그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에너지 100% 수입 중에 70%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산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바로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그중에 석유 70% 중동에 의존하다 보니까 중동에서 만약에 이것이 수입이 못 된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치명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전체 발전의 35%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 60%는 다 화력입니다. 석유와 가스를 떼워서 전기를 일으키는데 만약에 원유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기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멈추게 되는 그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속된다 그러면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무역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원유 생산 관련된 또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는 잠시 후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빨간색도 초록색도 아니고 어떻게 될까라는 걸 경제가 싫어하는데 이런 상황에 유가라든지 물가 상승 요인이 많으면 말 그대로 주택 건설 경기도 그렇고 서민 경제도 그렇고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좀 이게 피부에 거시지표가 아닌 부분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미시적으로 본다면 결국 그 뭐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모호한 게 일반적으로 그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노란불에 가까운 것. 그러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솔직히 뭐 아까 차량으로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은 지나치고 나서 빨간불이라도 지나치고 나서 벌금 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유를 갖지 못한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물론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도 이런 유가라든지 어떤 대외적으로 이런 변수도 좀 큰 충격도 있겠지만 특히 서울을 제외한 그 지금 지방 경기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런 곳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그런 산업이 있는 곳이 이런 지방권 같은 경우인데 이 지금 지방에 보통 보면 변동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결국 이런 제조를 기반으로 할 때는 뭐 이런 제조 외적으로 보면 그 여러 가지 뭐 운반이라든지 비용들, 뭐 네. 비용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기름값하고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물건을 만들려면 또 공장도 돌려야 되죠. 또 공장 네. 돌린 다음에 물건 만들기 위해서 그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가져와야 되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수입하는 과정 안에서 배를 통해서 뭐 그 재료가 온다든지 비행기라든지 차량들 뭐 이런 것들 유통들을 하는데 이런 유통 과정에서 기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유가 때문에 유가를 통해서 유통 과정, 그다음 제조 과정 안에서 이런 비용들이 올라가고 이런 비용이 올라간다라면은 소비자들은 부담스럽게 되고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생산자 입장에서도 생산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또 감소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기업들 이윤이 또 축소되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해서 뭐 고용이라든지 그 지역의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은 전쟁하고 기름값 우리가 차량 그 운행할 때만 그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이 거시적인 상황과 뭐 세계 그 정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밀접되어 있는 것이 네. 이제 미시적으로 또 가게까지도 흡수가 된다라고 스며들게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업도 힘든 상황에서 그 서민들이라든지 가게들이 체감하는 거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만큼 고통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금융 중심으로 뭐 너무 끌어오르니까 지금 금리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제 정반대로 긴축 걱정해야 됩니다. 지갑 다 닫아버리면 기업 입장에서 물건 만들었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고 악순환에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데 글로벌 상황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란이 지금 개입해버리면 즉 이스라엘이 미국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상군 투입으로 인한 대규모 공격은 자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법을 준수하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이제 확전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 경제 특히 두바이유 대부분을 수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예전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말 그대로 지금 성승현 대표님 말한 수준보다 더 국내 경제가 완전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전체 수출의 한 여기 80%를 그 산유국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란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고 이스라엘 전체 국민은 전 세계에 한 2천만이 안 됩니다. 네. 본토에 한 900만 명 정도가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1945년 이후에 이제 본인들이 자국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그냥 똘똘 뭉쳐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네탄야후가 사법부를 무력화하게 되면서 내부 혼란이 있었던 것이 네. 1,3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피해자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철두철미하게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네. 내부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기 시에는 이스라엘은 뭉친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이스라엘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많이 미치죠. 금융계에서도 예, 전 세계 맞습니다. 곳곳에. 지금 현재 미국에 한 1,000만 명이 있지만 이게 네. 정치가 금융 전부 다 핵심 요직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도 유대인 출신이고 구글과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아, 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 250만 명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본토에 네. 있고 이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인구는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집트는 1억 명 정도 되고 네. 여기에다가 만약에 국지전 지금 현재 그
전쟁이 확대되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마무리된다면 좋겠지만 분명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일단 하마스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전은 투입할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본인들은 15일 오후 1시까지다 이렇게 통보를 했지만 지금 미국은 말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최근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국교 수립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국교를 정상화해서 아랍에 다시 이제 분쟁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였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란에 석유 수출 대금 8조 원을 풀어줬습니다. 지금 두바이 연행이 있습니다. 네. 미국과 두바이 연행이 허락하고 이란에서 이 8조 원을 지금 현재 본인들의 생필품을 사는 거에 대해서만 지출이 허용되어 있는데요. 이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야, 돈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꼭 물건 살 때만 그 8조 원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8조 원이 지금 동결돼 버렸습니다. 네. 이란이 전쟁에 개입한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더욱 굉장히 붕괴하고 있는 입장이다. 결론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본인들의 그 1,300명이 넘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희생이 되었고 완전 홀로코스트 이후에 최고로 희생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붕괴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과 사우디 등 중동도 잘 달래야 되겠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꼭 진입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첨예하고 저는 석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는요. 배럴당 마이너스 20달러였습니다. 네. 석유를 사가기만 하면 운반비를 대줬습니다. 네. 송유관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운반비를 대줬었고 한 수년 전에는 18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석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10배 이상 폭등했다가 폭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00% 수입을 하는데 지금 배럴당 90달러까지 왔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시중에 기름 넣으면 1리터에 1,800원입니다. 가솔린 기준으로. 예, 우리가 2,000원까지 갔었 적도 있었는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확대된다 그러면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고 네. 우리가 2,000원까지 넘어갈 것이다. 정부가 정말 대비하고 위험에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대비하고 위험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대표님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래 내일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예,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아마 퀴즈 정답도 맞히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사실은 움츠러들고 있거든요. 네. 특히 부동산 투자 분야가 됐든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됐든 움츠러들고 있는데 보호장치라든지 여러 가지도 필요할 텐데 지금 투자 환경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무조건 하지 마세요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투자 시장이라는 게 뭐 저희 같은 경우나 뭐 투자 시장을 관찰을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시장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관찰을 많이 하는데 네네.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TV 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뭐 우리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 반대편에 거의 있는 나라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그 시장 자체뿐만 아니라 이 시장하고 또 연결된 그 우호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사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또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빌살만 왕세자는 또 다른 표현을 했죠. 그렇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었고요. 이거는 뭐 투자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이런 거 떠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 그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한다라면 그 투자자라든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큰 그림을 보기에는 조금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는 데 좀 한계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 유가하고 가장 뭐 밀접성을 갖고 있는 거는 이 금액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거든요. 지금 뭐 네. 여러 그 전문 기관이라든지 뭐 앞으로도 뭐 다양한 보고서가 나올 텐데 예전에 그 배럴당 한
$100 시대가 있었던 경우에도 굉장히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는 그 금액 자체가 $150라고 한다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긴축인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도 우려를 해볼 수 있는 수치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보호장치, 보호장치가 얼마나 그 완벽할 수 있겠냐라고 보면 지금까지 어떤 투자라는 거는 그 개인의 선택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라 이렇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조금 위험에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네요. 네, 그 세계나 모든 그 국가들이 긴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자들도 잠시 이 시간 안에서는 좀 긴축을 하고 좀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최근 몇 개월 동안 보면은 아주 그 포모 증후군에 가까운 그런 네. 정도로 과열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올라갔던 그 가격 자체가 거품에 가까운 그런 수준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교수님께서도 지금 공매도에 관련된 그 이슈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정확한 가이드라인하고 공매도에 대한 그 생각들 시각들도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해서 또 IMF 때도 그렇고 경제가 어려울 때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앞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집값이 포모 증후군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거 이러다가 나만 영원히 소외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영끌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기다리고 좀 더 차분하게 전체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앞서 말씀하신 거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건 교수님 경영학 전공이시니까 또 여쭤봐야 되는데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증시라든지 금융 영향을 확 미칠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는 오히려 연준의 비둘기파 반응에 발언에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침체가 걱정인데 좀 긴축 좀 그만하고 낮춥시다라고 했더니 증시가 확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가 지금 어제 오늘 또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는 또 증시가 안 좋아요. 이게 도대체 전쟁이 과연 정말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 미국의 이 금리를 결정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말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애매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거 네.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이냐.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2조 흑자가 났습니다. 깜짝 원래 흑자가 났죠. 기대보다는 많이 벌었다는 거죠.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6개월 뒤나 1년 뒤에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이냐. 바로 그런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5%고 네. 한국은 3.5%입니다. 네. 미국은 물가 목표가 2%거든요.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 3.5%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달에 미국이 0.25% 한 번 더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2024년 3분기에 본인들이 기준금리를 0.5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물가를 거의 잡는 것이 목표가 거의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주 우리가 집값과 은행 이자와의 관계가 마이너스 0.8의 관계에 있는데요. 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우리가 은행 이자가 7% 이하가 되면 집값이 더 많이 오르고요. 네. 7%를 넘어서게 되면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은행 이자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되죠. 내리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거의 한 7% 경계에 와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는 우리나라가 3.5% 동결되어 있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겠다 이런 예고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자금줄이 좀 부족해지게 되면서 집값이 좀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좀 조정받고 있고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무 주식이나 하지 마시고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발발하는 것보다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네. 언제 긴축을 이제 풀 것이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그 8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거의 어려운 시기가 이제 거의 다 왔다. 네.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좀 유지하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는 금리를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은 크게 좋아질 것이다. 또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오히려 기회니까 뉴스를 보시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치자면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 부동산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거든요.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인데 지금 다들 움츠러들고 있지만 고급 정보를 얘기해 주셨고 또 고급 정보를 밖에서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언제쯤 살아날까요? 그 매수 심리는 당분간 살아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분양 시장이나 아파트 시장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양분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분양가가 10억이다 하면은 한 1, 2억 정도의 그 계약금을 가지고 중도금하고 그 완공하는 경우 한 3년 정도의 자금 네네.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때보다 시나리오를 본다면 지금의 전세가라든지 전쟁이 3년 동안 갈 거냐 또는 뭐 금리 수준이 3.5% 시장에서 7%라는 그 수준에서 이어질 거냐 이런 것들을 대기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그 완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대비할 수 있네요. 예. 근데 일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계약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잔금을 해야 되고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거래 가격보다도 좀 떨어져서 거래되는 가격선들이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청약 시장이나 이런 곳들은 청약 열기나 굉장히 뜨겁죠. 예,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공사비 지수라고 하는데 뭐 경유나 휘발유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공사비 지수 보니까 경유가 한 17% 정도 차지하고 휘발유가 약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분양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말씀드린 건 정리를 하면 분양 시장에서는 이런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자금 조달이라든지 또는 뭐 전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투자나 뭐 거주 수요들이 있는 데 비해서 일반 아파트 시장은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네. 투자 시장도 상당히 양분되고 조금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장들 뭐 금리라든지 뭐 유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금리 이슈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더 강하게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한 그 뭐 희망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크기도 하고요. 불패 뭐 이런 표현들이 네. 달라붙어요. 네. 금리에 대한 그 기여도나 영향력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금리가 뭐 미국처럼 고정금리 형태로 주택을 사는 형태가 아니라 변동성을 갖는 그런 금리를 네. 갖고 시장을 접근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외적으로 점점 뭐 대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년간 좀 개발을 하는 과정 안에서 예전보다는 기여도다 영향력이 좀 더 작아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자재비 인상에 대해서 그 쇼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더 큰 거는 이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사회적으로 또는 외교나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뭐 이 중동의 전쟁들을 많이 쳐다보겠지만 그래도 일반 소비자들이나 투자 시장에서는 역시나 그 금리 그렇죠. 이슈가 아직까지는 부동산 네.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을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분양과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는 전혀 좀 다른 맥락에 있다라는 거 잘 여러분들 머리에 담아두셨길 바라겠고요. 교수님 최근에 네. 글로벌 투자은행 IB라고 불리는 곳들인데 네. 불법 공매도가 드러났습니다. 물론 부동산 말고 지금 주식도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좀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잘못됐죠. 이게 참 BNB 파리바 은행은 세계적인 은행이고 네. 홍콩 상하이뱅크 두 개 기업이었습니다. 네. 이 두 개 기업이 불법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식을 빌려온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것이 바로 불법 공매도입니다. 네. 공매도는 잘 아시다시피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팔아서 네. 3개월 뒤에 그 주식을 갚으면 똑같은 주식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불법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보통 우리가 주식을 빌릴 때는요. 정권거래소, 예탁원 또는 기존 정권사에서 주식을 빌립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매도해서 자기가 이제 적절한 가격을 그런
순기능과 그렇죠. 역기능이 시장- 있는데 네. 이렇게 본인들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공매도했기 때문에 주가를 더 크게 하락을 시켰고 이 BNB 파리바와 홍콩 상하이뱅크가 카카오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100개 기업을 공매도했습니다. 네. 불법 공매도를 했는데 이 같은 기간 주가가 한 50% 떨어졌어요.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할 때 이런 공매도가 들어오면요. 네. 더 크게 급락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수수료라든지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뭐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수신금의 과징금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차액으로 벌어들인 돈까지 다 환수를 환수를 한다. 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고 네. 좀 정부가 불법 공매도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이게 네. 전산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 공매도 선 좀 본다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현재 있는 잔액을 가지고 공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네. 없는데 정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정도 차이가 시차가 날 수 나더라도 있지만. 그 다음 날 바로 뭐 매수해줬기 때문에 네. 넘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잔고가 얼마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네. 증권사나 또 이렇게 거래소에서는 그럼 잔고가 있는 부분만큼의 공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주식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매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좀 극단적으로 그래서 말하면 예. 사기입니다. 예. 제가 없는데 팔 거야라고 말해놓고 시세 차익만 챙기는 맞습니다. 경우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불법 공매도라든지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 저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체 공매도의 80%를 외국인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 한 18% 하고 있고 개인은 못하게 개인은 돼 있죠. 1, 2% 정도밖에 네네. 못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주식을 공매도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네. 보통 한 3개월 정도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담보 같은 것도 무한되고 알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국민들이 투자를 해야 기업도 사는데요. 그 공정성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게 또 한 주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전 교수,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